안녕하세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저자 정인성입니다. 원래 반도체는 예전부터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몇 개 안 되는 분야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1등 자체도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에서 거의 10%까지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 되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그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중국 쪽의 그 하이실리콘, 이제 하웨이의 자회사인 설계회사를 사실상 일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하웨이는 원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설계하면은 누군가 제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회사, 정확하게는 그 설계에 맞춰 제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 하나는 대만의 TSMC고, 두 번째 남은 건 사실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TSMC와의 거래가 끊겨버리니까 하이실리콘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칩을 토대로 무언가 그 중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회사들은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이제부터. 그러면서 이게 어떤 나라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전 세계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기는 쉽지 않죠. 반도체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반도체 종류 엄청 다양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세계 패권을 두고 있다든지 굉장히 성능에 중요한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메모리랑 그 연산용 반도체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 데이터랑 뭐 할 일을 저장하는 반도체, 이게 메모리들이죠. 이런 것들이랑 요즘 뭐 CPU, 그리고 GPU와 같은 건 사실 잘 하는 것만 다른 것이지 그냥 일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CPU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리에는 우리가 할 일과 그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은 거고, 왜냐하면 CPU 자체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일을 잔뜩 적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 한 10억 글자 있다 그러면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처리하고 결과값을 넣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는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 팹리스, 파운드리, IDM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마치 책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전 책을 제가 썼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인쇄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인쇄는 인쇄소에서 했겠죠. 그래서 설계라는 건 책의 내용을 쓰는 거, 이제 저자로서 제가 하는 일에 가깝고, 파운드리라는 것은 그 인쇄소가 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와 인쇄소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IDM이라고 부르는 회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회사를 IDM이라고 부릅니다. 그 팹리스 회사의 대표적인 예는 요즘 핫한 엔비디아, 퀄컴, AMD와 같은 곳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결국 자사의 칩이라고 부르는 건 전부 뭐 TSMC나 삼성전자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가 대표적이죠, 삼성전자랑. 그리고 IDM 회사로 유명한 건 이제 인텔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회사는 IDM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팹리스, 파운드리의 성격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은 스스로 설계해서 스스로 제조를 하니까 완벽히 IDM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놓고 보면 외부 설계를 받아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파운드리죠. 하지만 그 와중에 고객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에요. 엑시노스 팀의 설계를 받아서 자기 파운드리에서 제조하죠. 이렇게 보면 또 IDM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반도체 회사 중엔 이제 삼성전자처럼 좀 복잡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가진 곳도 많아요. 네, 삼성전자의 메모리 진출은 굉장히 독특한데, 1980년도에 뭐 거의 변덕에 가까운 방식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삼성전자는 이제 이미 일본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그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있었던 컴퓨터들은 굉장히 비싼 컴퓨터였습니다. 80년대, 70년대 컴퓨터들은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방에 있는 일종의 슈퍼컴퓨터였고, 비싼 기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돌아가야 한다. 그런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많은 부품들이 굉장히 고급품이어야 됐죠. 말한 것처럼 수명도 길어야 되고
에러도 잘 나면 안 되고 뭐 그런 특성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IBM에서 그 드디어 PC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엽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PC를 가지는 시대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PC들은 사실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노트북을 쓰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망가지는 것이고 발로 차면 망가지고 새로운 부품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이제 진부화돼서 뭐 쉽게 말하면 느려지는 거죠. 지금 표현으로. 그래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제품은 수명이 길고 뭐 조금 신뢰성이 높다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수준이 그 거대한 그 전문가들보다는 낮기 때문에 어쨌거나 메모리가 발목을 잡지 않아도 이 컴퓨터의 수명은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극한의 원가 경쟁으로 뭐 패러다임을 거의 시프트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년씩 가는 메모리의 수명을 팍팍 줄이는 대신에 뭐 가격은 몇십 프로 싸다. 이런 형태로 시장을 좀 바꿔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만 쓰던 고사양 PC에서 대중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삼성전자는 D램의 사양을 떨어뜨리고 원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제품을 양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추월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날 위상에 이르게 된 데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어떤 기회를 잡았을까요?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에는 중요한 것은 또 낸드 플래시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교훈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낸드 플래시는 사실 그 일본에서 개발한 그 자료 저장용 메모리인데 D램과 달리 이건 전기가 나가도 데이터를 소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잔뜩 저장하는 데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같은 면적의 데이터는 많이 들어가는데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코드도 막 짜줘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가 자리를 못 잡고 있던 시점에 그 애플이 나타납니다. 애플이 당시 아이팟 나노라고 부르는 그 MP3 감상기기를 떠올렸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저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노래를 1000곡 넣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에 있었던 저장소인 하드디스크는 무게도 좀 나가고 성능이 나빠서 애플이 원하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시점에 이제 낸드 플래시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이거를 잔뜩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 낸드 플래시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은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가 드디어 메인스트림, 이제 주요한 그 시장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이야기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애플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싸게 아주 많은 양을 공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때 얻어간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그걸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도 강화하고 자기들의 컨트롤러도 좀 팔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성장시키는 측면에서는 되게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도 직접 생산하면서 제조의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직 계열화가 반도체 역량 강화에 기여했을까요? 낸드 플래시가 아이팟에서 이제 시장을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SSD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낸드 기반의 저장소들이 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곳은 랩탑들입니다. 이제 노트북 컴퓨터죠. 왜냐하면 일반 데스크탑은 공간이 큰데 랩탑 컴퓨터는 공간도 부족하고 전성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넣으면 좀 이득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안정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가.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SSD를 만들어서 검사하고 고객에게 가서 검사한 다음에 또 노트북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필드에서 테스트한다고 하죠. 필드의 결과를 쭉 얻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라인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SSD의 구성 요소는 컨트롤러, 뭐 D램, 낸드 플래시인데 일단 이 세 개를 자신들이 다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서 완제품 SSD를 만드는데 또 노트북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자기들의 SSD를 자기들의 노트북에 넣어서 전체적인 만듦새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의 부품이었던 반도체는 지금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공정은 점점 더 첨예해지고 기술의 격차는 커지면서 반도체의 위상을 선점하지 못한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찍이 반도체를 시작해서 현재는 글로벌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산업이 맞고 있는 기회와 위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입니다.